네, 투자의 공식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벌써 이제 6번째 외부 전문가님 모시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 얘기도 좀 했었고요, 주식시장 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 외교 안보와 관련된 얘기도 좀 했었고요. 다양한 주제를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꼭 주식시장에 이렇게 매몰되지 않고 좀 더 다양한 세상 사는 얘기, 또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또 될 만한 얘기 두루두루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다뤄보는 그런 주제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생각인데요. 오늘은 그래도 이제 부동산 얘기를 저희가 안 할 수는 없고요. 부동산 얘기를 좀 앞으로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또 이제 단순히 부동산 요즘 시장이 어떤 뭘 사야 되는 이런 얘기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또는 경제 전반에 관련돼서 좀 다양한 그런 히스토리들도 많이 알고 계신 또 분이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모실 전문가님은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황수 교수님 모시고 전체적인 이 부동산 관련된 얘기 먼저 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래도 이제 시장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요즘 부동산 상황은 양극화가 심하다. 서울 수도권과 지방간. 또 하나는 서울의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긴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DSR 스트레스 DSR 영향 때문인지 어쨌든 조금 주춤하는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도 좀 있는데요. 이제 벌써 11월 이제 다 돼가니까요. 이제 거의 연말이니까 네. 교수님께서도 아마 대략 올해 우리 시장 어땠는가, 부동산 어땠는가 아마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올해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일단 평가부터 좀 교수님 생각부터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언론에서라든가 여러 그런 관련된 곳에서 계속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일단은 서울과 지방 간의 어떤 양극화 이런 네. 얘기도 있었고, 예. 그런데 일단은 저는 올해 전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적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왜 이제 그렇게 보시는지 이유가 당연히 있을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한국 시장에서의 부동산 가격이 올랐습니까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일단은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지역별로 이제 떼어놓고 봐서 그 다음에 극단적인 양극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다른 어떤 비수도권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을 제외한 서울은 집값이 올랐느냐라고 얘기하는 것도 참이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별로 하여간 안 올랐다. 그 부동산 값이 안 올랐다라는 말은 거짓이다라는 교수님의 이제 말씀에 이제 다 연결이 되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걸 갖다가 명제를 참인 것처럼 이제 만들려면 이렇게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전국의 집값이 오른 것도 아니고 서울의 집값이 오른 것도 아니지만 서울의 대단히 국지적인 일부 지역이 오른 것은 맞다. 이것은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국지적으로 올랐다라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강남 네. 그다음에 한강 벨트 대략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한강 벨트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한 묶음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저도 좀 찾고 있었는데 오늘 좀 앵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나중에 그 무보수로 좀 차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그 말씀은 다른 거 전체적으로 서울이든 전국이든 집값이 올해는 오르지 않았다라고 교수님은 생각하시는데 일부 지역 제가 굳이 말씀을 드렸지만 한강 벨트 대략 이런 쪽은 올해 올랐다. 강남 사구하고 광진, 그다음에 성동, 용산 이런 지역들은 일단은 가격이 확실하게 오른 건 맞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거래량도 굉장히 활성화됐었습니다. 근데 예. 실제로 이제 한국 부동산원에서 이제 발표한 이제 거래량들을 보면 네. 다른 것들은 지수 같은 것들은 그 지수를 만드는 요소라든가 이런 걸 집어넣다 보면은 또 약간의 그 통계치의 오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거래량은 진짜 팩트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라는 것은 결국엔 집값의 어떤 선행 지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전국 시장의 그러니까 전국의 이제 부동산 거래량을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서울에 이제 거래량이 늘은 건 맞는데 실제
평균적으로 골고루 거래량이 늘어났느냐라고 한다면 또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은평이라든가 금천이라든가 구로라든가 그다음에 노도강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거래량이 아주 그 대별되게끔 이전과 대별되게끔 크게 올랐다라고 볼 수 없고 그러면 서울 지역 전체 거래량이 늘은 것은 맞는데 그 서울 지역의 전체 거래량이 늘었던 것들을 대부분 차지했던 것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한강벨트 쪽 그런 쪽만 그렇고 그 외의 지역들은 생각보다 거래량이 늘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한마디 더 첨언을 하자면 예. 사실은 올해는 집값이 오를 만한 요소가 그렇게 있진 않습니다. 심지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한국은행이 10월에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오. 그게 이제 본격화됐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또 하나는 한국은행이 이제 소위 말하는 25bp 정도를 내렸잖아요. 그거는 예, 그렇죠.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이제 금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금통위에서 뭐 이런 쪽의 것들을 코멘트라든가 이런 행간을 읽었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내리고 싶진 않았을 텐데 아. 미국이 비컷을 하니까 약간 좀 그 떠밀리듯이 금리를 인하한 느낌이 있는데 문제는 금리를 이제 25bp를 내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든 자산 시장에 영향을 주기는 좀 역부족이었던 것은 뭐냐면 이미 시중에는 25bp 정도 내리는 건 이미 선반영이 된 상태라서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딱히 그 오를 만한 요소가 없는데 근데 그런 어떤 한강벨트라든가 이런 지역에 뭐 거래량이 올라서 굉장히 충격적일 만큼 굉장히 높은 고가의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극단적 양극화가 나타난 건데 그러한 극단적 양극화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저는 아마 공급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공급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수요가 한강벨트를 하여금 중심으로 좀 좋은데 쪽에 수요가 몰리고 있고 그러니 거기도 그러니 그쪽만 거래가 늘고 가격도 올랐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공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급 정책을 펴고 있고요. 사실은 현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 이제 공급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요. 하겠다라고 했었지 예. 않습니까? 근데 예. 문제는 말은 했는데 공급은 안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실제로 공급이라는 건 실제로 입주를 해야 공급이 되는 것이지 예. 언제 공급하겠다라고 약정을 하는 거 가지고는 공급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공급이 안 되고 더군다나 지금 수요는 뭐 기존 아파트라든가 아니면은 그보다 더 오래됐다고 얘기하는 구축 아파트까지 이제 수요가 먼저 있는 건 아니고 네. 순수하게 어떤 그 뭐 얼죽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새 아파트.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고 하는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들은 꾸준히 있었는데 근데 그 새 아파트라 하더라도 가장 똘똘한 한 채가 있는 그런 지역들 하는데 그것도 거의 똘똘한 채군요. 신축도. 신축도 똘똘한 한 채인데 그게 보면 지금 올해 서울 지역의 그 한강벨트에 있는 지역의 거래량들을 보면 추이를 보면 예. 통계치를 이제 4, 5, 6 정도로 놓고 보면 생각보다 매수자들 중에서 주소지가 수도권이 아닌 매수자가 상당수 많습니다. 그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를 사는 수요가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예전에는 똘똘한 한 채 하면 내가 사는 지역이라든가 내가 사는 범위 내에 가장 똘똘한 한 채를 선택을 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의 가장 똘똘한 한 채를 이제 선호한다. 아, 그게 앞서 우리 잠깐 얘기했던 한강벨트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비유를 하자면 내가 해운대에 좀 신축 아파트를 좀 갖고 있고 근데 어떤 분들은 좀 자산 여력이 있어서 한 두 채, 세 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누가 물어보면은 너 어디 사니? 라고 하면 나 해운대 사는데 해운대 그래도 뭐 큰 평수 하나 있고 또 뭐 자녀들을 위해서 뭐 한 두 개 정도 사놨어. 그러면 야 너 좀 사는구나. 이렇게 이제 평가받았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전에.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지역에 우리 동네에서 가장 똘똘한 뭐 두 채, 세 채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똘똘한 한 채만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차라리 내가 어쨌든 뭐 약간의 어떤 재산적 여력이 있고 또 이제 그 자금적인 여력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역 내에서 내가 가장 1등 대장주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1등 대장주를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들도 아니 뭐 내 동네에서 내 국지적인 어떤 그 지역에서 뭐 여러 채 좋은 어떤 지역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건 약간 우물안 개구리 아니냐.
차라리 그냥 뭐 대한민국 전체에 똘똘한 한 채 차라리 하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번져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들을 심화시켰던 것들 그렇죠. 중에 그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뭐냐면 원래 신축 아파트에 대한 어떤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어서 뭔가 당장에 입주를 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시간적인 시차를 둘 수 있다면 또 하나의 공급이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매각을 해서 시장에 푸는 공급도 공급이거든요. 그 기존 주택이죠. 그거. 기존 주택이죠. 신축이 그러면 아니라. 그 사람은 아마 1세대 1주택이 아닐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그럼 이제 다주택자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신축이라든가 입지가 좋거나 아니면 한강벨트에 있는 그런 것들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아서 그러한 이제 수요들을 어느 정도 잠재우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공급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데 근데 현재 시스템은 내가 그런 어떤 의사결정을 해서 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공급이 용이하게 되려면 내가 그 매물을 내놨을 때 그것을 매각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그거에 대한 거래 비용이 되게 코스트가 낮아야 그렇죠. 남기는 게 많아야죠. 쉽게 이제 내놔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러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홀딩을 할 가능성이 많고 그런 홀딩을 하다 보면 당연히 그 지역에는 계속적인 어떤 매물의 감소라든가 매물의 희소성이 계속 있고 또 그 지역을 가려고 하는 어떤 대한민국 전체의 똘똘한 한 채를 사려고 하는 수도권 지역이나 서울의 수요자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의 수요자들까지 합세를 해서 그러한 지역들의 가격을 다른 지역과는 완벽하게 이제 디커플링되는 어떤 시세라든가 그런 거래량을 만들었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추세가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추세냐? 그런데 그게 추세인 거죠. 아니면 지금에 말씀하신 어떤 제도적인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매물을 내놓기에는 코스트가 크기 때문에 내가 남는 게 적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보유하나 세금 좀 더 내고 뭐 버티지 뭐 이런 식의 상황 때문에 벌어지는 거냐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일단은 이제 후자부터 좀 먼저 생각이 떠오르는데 만약에 이걸 개선을 하려면 사실 제도만 변경하면 되긴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의 어떤 거래 비용을 낮춰주고 더군다나 지금 그 얘기를 할 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이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어떤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담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각의 세금 항목별로 세출 예산, 그러니까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을 짰을 때 소위 말하는 어떤 각각의 세목별로 그것이 전체 세금을 걷어서 집행을, 그러니까 세금의 세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의 비중들이 존재하는데 그러겠죠. 그걸 이제 조세 담세율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조세 담세율을 이제 놓고 보면 특히나 부동산 관련된 세금들 중에서 보유세는요 OECD 평균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아직까지도 보유세가 한 9%대밖에 안 되거든요. 보유세 담세율이. 근데 OECD 평균이 12%대가 넘어요. 우리가 한 3분의 1, 30% 싼 거네요, 결국은. 네.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더 인상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올라야죠. 더군다나 이제 예를 들어서 보유세를 올리는 방법은 이제 과표를 인상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겠죠? 세율을 인상하는 방법이 있고 둘 다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거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아마 옳은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유세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점점점 올리는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고 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건 거래세는 OECD 탑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분명히 수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왜냐? 그러면 아까 가지고 있는 자가 이제 매물을 내놓아서 공급을 하는 건 즉각적인 공급이 되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수요를 좀 어느 정도 잠잠하게 만드는 그렇죠, 효과가 그렇죠. 있어서 그걸 제도 개선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세 올리는 것보다 거래세를 낮추는 게 좀 힘들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낮추려면 양도세 같은 것도 인하를 해줘야 그렇죠. 돼요. 다주택 양도세라든가 그렇죠. 뭐 거래세야 뭐 해봐야 뭐 취득세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그게 현재는 아주 부담이 높지 않으니까 그럼 결국에는 양도소득세를 인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매물을 이제 공급을 하는 것들도 어느 정도 희석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게 그 제도를 단행을 해버리면 또 얘기가 나오는 게 부자 감세 논란이 또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국민들의 어떤 동의라든가
국민들의 어떤 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겠느냐,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궁극적인 어떤 집값의 안정화라든가 이런 것들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긴 하나 약간 살짝 필요악 같은 그런 느낌으로 현재는 좀 존재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고양이 목에 이제 방울을 이제 누가 다느냐 이 문제인데 누구도 선뜻 이 카드를 이게 딱 집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 이건 지지율, 뭐 이를테면 국민 지지나 여론의 이런 부분들 분명히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누가 해도 이건 마찬가지일 거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 지금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양대 후보가 예. 있었지 않습니까? 유력한 양대 후보. 둘 다 사실은 이 양도세라든가 이 거래세는 인하한다고 그랬었거든요. 안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지금 현 정권도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그 얘기도 했었던 지금 야당 거대 야당의 어떤 지금 대표님도 안 하시고 계신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그 당시에 선거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실행을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사실은 논리적으로 본다면 그런 것들도 정상화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이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기여하는 것들이 충분히 똑똑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런 또 뭐 국민적 합의라든가 또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은 안 하거나 더디 가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이 된다면 이미 뭐 수십 년 계속이 되었던 거고 이렇게 되면은 아예 기회를 놓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예. 사실은 이제 그런 것까지 건드리려면 시장이 지금보다 더 침체가 돼야죠. 더 떨어져야 된다. 네, 더 침체가 되면 이제 그런 의사들이 나오고 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어떤 거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질 것 같은데 아직은 좀 그 정도까지의 어떤 추가적인 어떤 침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향후에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지금 한 뭐 2022년 가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한 뭐 고점 대비 한 전국 집값이 한 30%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네. 뭐 그 정도의 조정 가지고는 그런 얘기들이 그런 제도를 변경하는 거에 대한 어떤 공감대나 지지를 얻기는 좀 아직은 어려운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 상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점점점 이제 소위 말해서 한강벨트의 아파트들 가격은 더 사실은 지금 압구정도 현대아파트 재건축 하지도 않았는데 재건축 기대감으로 뭐 80억이 되네, 뭐 100억을 찍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게 일반인들 입장에서 때는 정말 이제 먼 나라 얘기거든요. 비현실적이죠. 예. 네, 완전 근데 비현실적이죠. 그렇게 거래가 또 된단 말이에요. 뭐 간간히 얘기라고 해도 어쨌든 거래가 돼서 그게 찍히는 거고, 그래서 그게 기사화도 되고 우리한테 알려지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게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결국은 강남에 몰리고 또 신축에 몰리고 하는 거는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던 전국에서 그 소위 말하는 전국구 똘똘한 한 채. 그거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는 믿음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비싼 가격을 주고 말도 안 되는 돈을 주고 지금 그 집을 사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 어떤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이제 구조적이고 이거는 이를테면은 이제 개선되기 어려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져올 우리 부동산 시장의 왜곡 현상이 점점점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뭔지는 사실 저는 비전문가 입장에서 뭐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그냥 왠지 이렇게 가면은 뭔가 부동산 시장에 뭔가 하여간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남아 있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어떤 자산이든 간에 가치와 가격이 그렇죠. 있을 텐데 네. 실제로 이제 가치보다 가격이 더 높아지는 현상들이 계속 네. 심화될 가능성도 많고요. 굉장히 이게 좀 우려스러운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본격적인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된다면 결국에는 이제 그런 어떤 전국구 똘똘한 한 채의 수요들은 계속 또 고여 있고 그러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거를 중고 집단으로 바라보았던 또 수요자들 입장에선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인근에 있는 또 차선의 그렇죠. 선택을 하게 되고 항상 그렇잖아요. 네. 그러고서 이제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풍선 효과로 자꾸 옆으로 이제 삐져나가서 점점 어떤 그 외곽적으로 계속 네. 가격을 올리는 현상들이 계속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지금 그게 나타난 게 예전에는 말씀하신 강남 뭐 3구, 뭐 강남 서초, 송파 요 정도가 소위 말하는 이제
그들만의 리그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 마포 들어가 있고 용산 들어가 있고 그쵸. 성동구까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광진구도 좀 들어가 있다고 그러고. 이렇게 되면은 정말 예전부터 이제 교수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건데 한강 라인, 한강 벨트 이게 이제 강남에서 강북의 한강 쪽 그리고 점점 이제 한강을 따라서 이러다가 뭐 어디 김포랑 일산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일단은 뭐 그런 지역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하방이 막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제가 조금 정리가 된 게 외국 현상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제 그들만의 리그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들만의 리그가 협소할 때는 그래 아이 뭐 어차피 쟤네들은 우리랑 사는 게 달라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고 내 삶에 아예 아웃라이어라고 치부해버리면 그렇죠. 되죠. 예. 근데 그게 말씀 좀 교수님 전망하시는 대로 점점점 넓어져서 이제 협소 뭐 광의까지는 아니지만 협소를 넘어서서 그 중간 정도까지 커진다 그러면 서울의 전체 아파트 가격 평균 가격도 올라갈 거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소위 말해서 꼭 뭐 그렇습니다. 꼭 서울의 아파트를 사야 되느냐 뭐 이런 당위성 문제까지 가면 할 말은 없는데 서울에 내 집을 사서 그러니까 직장도 직주 근접도 좀 되고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을 텐데 이제는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로망 차원으로 이제 넘어가리는 점점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는 뭐 틀림없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가장 안 좋은 이제 폐해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역시 이제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이제 뭔가 이렇게 한방 이 심리도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참 사실은 지금 이 질문은 어쩌면 저도 저번에 제가 이 질문을 이제 한 이유도 이제 어쨌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부동산 얘기해? 오늘 부동산 얘기한다고 그러면 요즘에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상황이어서 그 질문을 먼저 드린 건데 그러면 이제 요즘에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뭐 서울의 집값 상승에 주춤해졌다 이런 얘기들도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교수님 말씀을 짚어보면 이제 믿을 건 못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뭐 그러니까 주춤했다라는 거는 저는 이제 주춤했다기보다는 특정 지역만 그 특별하게 올랐던 거기 때문에 주춤한 게 아니라 원래 원래 그랬다. 원래 그랬다. 음, 예, 그렇게 보고 또 이제 그런 어떤 특정 지역의 그런 부분들의 이제 약간 좀 예외적인 어떤 네. 거래량 발생들이었으니까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소진이 되고 네. 나니까 그냥 뭐 원래 있던 평균값으로 돌아갔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금리 얘기를 좀 조금 더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연준도 그렇고 미국 연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생각했던 거는 미국이 이제 올해 50bp 이제 100bp죠. 지난번에 비컷을 했으니까 11월에 25bp 내렸고 다음 달에 또 내릴 것 같다라는 게 사실 좀 거의 기정사실하니까 뭐 올해 100bp 1% 포인트 내려가고 내년에 또 100bp 그래서 1% 포인트 내려서 이제는 이제 고점 대비 2% 포인트 정도가 내년 말쯤 되면 내려간 상태가 될 거다. 이게 사실 지금까지였고 한국은행도 그렇게 이제 금리가 미국이 내려가면 우리도 어느 정도 좀 내려가야 되니 미국만큼은 못 내리더라도 대략 지금 3.5%가 2.5% 정도까지는 가지 않게 대략 이게 이제 시장에서 대략 나온 컨센서스인데 그럼 그런 전망에 맞게 이제 시장 부동산 시장도 이제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뭐 교수님도 계속 워치를 하시겠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에 미국 국채금리 계속 오르고 그 인플레가 다시 이렇게 오르는 듯한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실제로 미국 국채금리는 지금 5% 근처까지 막 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연준의 이런 금리나 로드맵에 분명히 변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쪽에서도 그런 영향이 미칠 것 같은데 트럼프의 당선 재선이 이게 우리 부동산 시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뭐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엄청나게 영향이 그래요?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예. 지금 말씀 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이제 일관되거나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일맥상통한 어떤 그런 것으로 연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네. 예를 들어서 일단은 이제 미국 연준에서는 이제 꾸준하게 이제 금리를 내릴 거다라고 얘기를 예. 했습니다. 근데 원래는요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은 그냥 금리를 내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금리를 내리는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금리를 내리는 원인은 일단은 물가가 안정화돼야 돼요. 그렇죠.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미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내리지 못했던 것은 계속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3%대 고공행진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3%대 고공행진을 해서 이제 최근에 보면 약간 2%대로 떨어져서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근데 내리고 있는 거고. 여기서 한마디 이제 더 나가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가 안정화됐던 것은요. 사실은 그건 고용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이제 그 앵커님 좀 보시면 한강이 그 지금 이제 뭐 마포대교라든가 아니면 원효대교라든가 아니면 뭐 일산대교 거쳐가지고 이제 결국엔 서해바다로 흘러가잖아요. 네. 근데 흘러가는데 한강이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을까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강원도 아니에요? 강원도 맞습니다. 네. 홍천. 아 홍천이에요. 그 발원지가. 발원지가 홍천인데 거기에 아주 자그마한 연못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검룡소라고 하는데 아 예.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제 흘러내리다 처음에는 개천이었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쭈쭈쭈 흘러내리다가 어딘가에 이제 지천으로 합류가 되면서 조금 이제 폭이 넓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지천들이 또 모여가지고 남한강, 북한강이 되고 남한강, 북한강이 흘러내리다가 저기 그 양수리에서 만나서 두물머리에서 만나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커지고 이제 거대하게 커져가지고 예. 이제 흘러가지고 이제 서해바다로 이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최초 발원지의 검용소를 전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논리를 갖다가 하나하나씩 이제 연결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우리나라의 자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라든가 부동산 가격을 좌우하는 거는 우리나라만의 어떤 의지라든가 우리나라 한국은행이나 금통위의 어떤 전속적인 어떤 디커플링된 또는 아니면 독립적인 어떤 의지만으로 되지 않을 거고 분명히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미국 시장은 어디서부터 영향을 시작을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한 꼬챙이에 꿰어서 딱 움직이느냐고 봤을 때는 미국이 이제 결국엔 금리를 움직여야 모든 자산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렇죠. 움직이는데 이 금리를 결정하는 건 소위 말하는 물가다. 소비자 물가 지수다. 그러면 소비자 물가 지수를 또 선행적으로 먼저 지배했던 것은 고용 지수일 것이다. 미국의 고용이고. 미국의 고용 지수를 가장 많이 그 대별되게 반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말하는 미 연방 실업급여 신청 건수일 거란 말이에요. 아 주간마다 발표되는 거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보면 그동안 미 연방 실업급여 신청 건수가 계속 줄었거든요. 몇 년 그렇죠. 동안. 미국이 이제 자국 우선주의를 하면서 야 다른 나라에서 공장 짓지 말고 우리나라 와서 공장 지어 이러면서 그네 나라들의 어떤 GDP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이 오르니까 그러면 이제 고용이 이제 굉장히 이제 괜찮은 상태로 갔을 거고 고용이 괜찮으면 돈 쓸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은 아무래도 그 인플레를 갖다가 어느 정도는 해치를 하려면 절대로 그 상황에서 금리를 못 내리니까 그렇죠. 그동안 계속 금리를 유지를 했을 건데 최근에 보면 고용지수가 떨어지고 미연방 실업급여 신청 건수가 조금 올라갔던 측면이 있고 물가지수 같은 경우도 한 2.5% 정도 2%대의 목표치였는데 2%대를 좀 실현을 했으니까 50bp 내리고 0.25bp, 25bp를 좀 내렸던 그런 거죠? 가능했는데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누가 이거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되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네. 지금 트럼프가 지금 중국이나 이런 데 지금 관세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60% 때리고 보편과세 10% 때리겠다. 이게 지금 기본 선거 공약이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진짜 그 말 그대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하죠. 들어오는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수입 물가 오르고 내가 그럼 수입 물가에 관세를 얻어맞는 만큼 내가 비싸게 물건을 사야죠.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물가가 오른다. 물가가 올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른다. 그러면은 금리는 내리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니면은 심지어는 그게 더 진행이 되면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시나리오로 가야 그렇죠. 그럼 그것도 이상한데. 근데 또 여기에서 또 약간 역설적인 게 뭐냐면 트럼프의 원래 전직이 부동산 업자잖아요. 개발업자잖아요. 개발업자잖아요. 그러면 개발업자가 이윤을 가장 잘 내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 자본으로 뭔가 개발을 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돈 빌려서 해야 되는데 낮은 금리로. 낮은 비용을 들여서 하려면 자기가 집권하던 시절 지금 예전에 트럼프 1기 때도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계속 금리를 낮췄던 이유가 지 잘 먹고 잘 살라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번에도 똑같은 어떤 짓을 지금하고 좀 뭐 완전히 다르게 이제 옮기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금리는 낮추려고 하는데 관세는 올려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올리고 그러면 도대체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했을 때 하나는 의지는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데 실제 현실은 금리를 낮출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버리면 이 충돌 지점에서 과연 미 연준이나 트럼프는 어떤 결정을 할 거냐는 얘기죠. 사실 이게 굉장히 불투명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선행되어서 어떻게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지금 금리 전망도 굉장히 그러면 불투명하고 예. 음.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과연 답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트럼프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왜 이 아저씨가 이렇게 하지라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정말 무슨 뭐 관심법이라고 그럽니까? 옛날에 궁예가 했듯이 그게 아닌 바에는 사실은 이게 사실은 되게 언밸런스한 정책이잖아요. 어바란스하죠, 완전. 그럼 이게 결과가 그래서 시장에서 좀 최근에 뉴욕 시장이 확 올랐다가 트럼프 당선 이후에 지금 요 이틀 연속 주춤한 이유도 사실은 그 국채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그렇죠.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좀 이런 거거든요. 그럼 시장은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올라가는 게 되게 민감해하는 게 현재로서는 분명한 상황인데 왜냐하면 금리가 내려갈 걸로 기대하고 모든 걸 다 거기다 포커싱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로 가려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는 시장은 엄청나게 환호를 했단 말이에요. 단기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시장은 도대체 뭘 바라보고 이러는 걸까? 단순히 어떤 규제 완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은 더 주목을 하는 건지 좀 누가 보더라도 트럼프의 이 보호무역 정책,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인플레를 자극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봤던 그 어떤 내용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결국은 트럼프는 경기 침체에 맞는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얘기도 좀 나오거든요. 그런 시각도 충분히 그 곰곰이 곱씹어야 봐야 되는 의견이긴 한데 저는 이렇게 한번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밸런스 게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트럼프는 과연 자기의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금리를 낮추는 것에 일단은 손을 들어주거나 우선시를 할까? 자국 우선주의를 위한 관세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까 했을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트럼프는 어떤 선택을 할 거냐는 얘기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뭐냐면 선거철에 사실은 후보자 시절에 공언했던 여러 가지 어떤 공약들이 있을 때 관세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인플레를 불러오거든요. 모를 리 거기에 없죠. 따라서 예. 모를 리가 없으면 예.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트럼프는 자기의 어떤 사익에 훨씬 더 방점을 많이 찍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정책을 펼 거라는 전제하에 본다면 제가 보기엔 생각보다 관세를 갖다 많이 안 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종의 그거를 안 해야 음, 자기가 원하는 금리를 낮출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까지 트럼프가 막 소위 말해서 약간 겁박을 주는 이유는 일종의 표현이 조금 뭐 이건 저희는 유튜브니까 가능한 표현이겠죠. 뻥카일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인 일단은 거죠. 자기한테 표줄 수 있는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들 일단 질러놓고 그 다음에 어차피 그 사람은 앞에서 했던 얘기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언제든지 맞아요. 예. 그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래서 그런 이제 보호무역 정책이라든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것들에 대한 장벽을 생각보다 높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트럼프가 좀 내세우고 있는 이제 이 보호무역주의 정책뿐만이 아니라 불법 이민자 추방하겠다라는 것도 결국은 저거 건들기 시작하면 고용 지표 안 좋아지기 시작할 거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인건비가 이제 조금 하향 안정세를 보이다가 다시 상향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또 이제 그러니까 지금 표를 얻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 이민자 이 추방 이 문제를 사실 민감한 문제인데 이거를 자기는 대놓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트럼프면 불법 이민자 추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심지어 흑인들이나 히스패닉들도 이번에는 트럼프를 찍어서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교수님 말씀대로 보호무역 정책은 사실은 약간 뻥카이고 허세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금리는 인하될 거고. 계속 이제 지금 연준이 로드맵 내놓은 것처럼 내년까지 계속해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저 우호적인 어떤 여건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출발한 검용소가 네. 그런 식의 어떤 색깔물을 풀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연결돼 있는 그런 금리 인하도 동일한 어떤 색깔로 갈 것이고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에 동일한 색깔이 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에도 동일한 어떤 물감칠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되면 당연히 이제 금리와 자산 시장과는 역의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그게 인하가 되면은 당연히 부동산과 주식시장에도 어느 정도는 약간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반영 안 됩니다. 시장에 바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이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조금 선반영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주식은 어느 정도 그 금리 인하가 만약에 시작이 되거나 그러면은 좀 빠르게 반응하는데 부동산은 상당히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보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 2022년 이제 가을을 정점을 찍고 이제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약간 조정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랬죠. 네. 보면 금리 인상은 2021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원래 원칙대로 만약에 이제 즉각적으로 반영된다라는 것들 얘기를 하려면 21년에 금리를 인상했을 때부터 집값이 조정받아야 되는데 21년에는 엄청나게 올랐을 때거든요. 맞아요. 아, 그때가 막바지였잖아요. 막바지를 그냥 치닫는 듯이 이렇게 하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2016년 봄부터 지금 실제로 집값이 좀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실제로요. 그러면 보면 2016년이 아니라 2015년부터 금리 인상 시작했어요. 금리 인하를 시작했어요. 맞아요. 미국 연준 2015년도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보통 이제 통화의 유통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죠. 있듯이 예. 예를 들어서 과열된 경기에서 과열을 잡기 위해서 유동성 회수를 위해서 금리를 인하해도 이미 그 과열되는 가속도를 갖다가 뒤에서 잡아 당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즉각적으로 브레이크가 안 걸리듯이 관성 때문에. 반대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침체돼 있는 것들을 부양시키기 위해서 뭔가 유동성을 확보를 하고 금리를 인하해서 자금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갑자기 되살아나지 않는다. 그래서 약간은 시차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내년에 상반기 중에 연준에서도 그런 어떤 인하의 결정도 하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나라도 그런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당장 내년 하반기부터 뭐 집값이 오른다. 근데 대신 아무래도 부동산보다는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유동화하기가 좀 높은 자산이다 그렇죠. 보니 그런 쪽은 좀 빨리 반응하겠으나, 뭐 제가 전공하고 있는 부동산 파트는 그런 거에 대한 추이보다는 조금 느리게 1년에서 1년 반 정도 느리게 반응할 가능성이 많고, 실제로 역대로도 오르는 시기 내리는 시기에도 비슷한 어떤 속도라든가 그 인터벌로 계속 그러한 가격들이 결정되어 왔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사람들이 되게 앞서 우리 교수님 얘기했었던 이런 어떤 앞뒤가 안 맞는 어떤 그런 정책 추진에 대한 이 혼란이 결국은 내년 상반기, 내년 일단 취임 이후에 어떤 적어도 상반기 정도까지 흐름을 보면 여기에 조금 약간 겁박하는, 약간 협박하는 등, 그래서 자기 거를 좀 자기 쪽으로 더 땡기기 위한 이익을 더,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을 더 우선하게 뭐 그런 차원, 협상 차원의 어떤 그런 딜메이킹이고, 그래서 결국은 연준은 뭐 파월을 자르든 말든 간에 지금의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해서 갈 가능성이 높고, 사실 트럼프도 이제 이번에 임기가 마지막인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도 못 하잖아요. 선거를 다시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도 자기가 경기 침체를 불러왔던 대통령으로 한 오명을 안고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지는 않을 테니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있을 수 있겠다. 이건 사실은 좀 저도 사실은 되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 부분이 되게 혼란스러우셨을 거예요. 도대체 트럼프는 뭘 하겠다는 거야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최 교수님의 이 논리로 좀 이걸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하려는지 대충 알겠다라는, 이제 조금 이해가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실 법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제가 요 얘기를 조금 양념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예. 뭐냐면, 근데 우리나라만의 어떤 그런 특수한 사항이 좀 약간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 변수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고금리 정책을 펴든 간에 아니면은 당분간은 금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공방전을 벌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여 있거나 머물러 있다, 아니면은 또 내린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금리를 좀 인하해야 되는 요소들이 지금 상당히 큰 건 사실입니다. 내수 때문에 그러신 거죠? 지금 너무 경기가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실제로 이제 고용 시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집값이라든가 주식 가격에 대한 문제가 아예 아니고 생존의 문제죠. 생존의 이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뭐 미국이 만약에 금리를 안 내리거나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이런 것들을 좀 방치하거나 방기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까지 몰려 있는 상황인데, 근데 또 사실은 좀 약간 실망스러운 거 뭐냐면, 아니 이렇게 굉장히 불황이고 되게 안 좋은데 강남이나 아니면 한강 벨트에 있는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금리 인하에 소극적이다라고 그런 코멘트를 날리는
금융당국도 저는 굉장히 좀 못마땅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 전체를 못 보고 자꾸 일부만 보고 정책을 판단한다 이 말씀이군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미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이 서민 경제가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금리를 인하하든 뭘 하든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값이 오르는 건 여러 가지 지금도 하고 있는 집값 상승을 못하게 할 만한 또 규제책들을 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스트레스 DSR이라든가 예, 아니면 예. 또 실제로 실질적인 어떤 그런 뭐 전세자금 대출에도 뭔가 뭐 현재 보유자의 어떤 그런 대출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교하게 하고 있으니 그건 그대로 하시고, 예. 전반적인 그 시장 상황을 갖다가 정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금리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좀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이 타이밍에 좀 주저주저하는 느낌이 저는 굉장히 좀 느낌이 들어서 그게 좀 사실은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근데 이창용 총재, 한국은행 총재 멘트만 보더라도 그 양반이 금리와 관련된 정책 얘기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부동산, 네. 뭐 그 이 총재뿐만 아니라 금통위원들 다수가 이제 그쪽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가 뭐 이런 문제는 결국 뭐 교육 문제다 등등. 사실은 그분들이 얘기하는 논리, 그거는 비단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기재부 쪽도 그런 것 같고, 또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당장 이렇게 서민들의 그 내수 경기가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 같고, 정치권은 뭐 이제 요즘에 이제 야당 대표 판결이 어떻게 나오네, 만에 뭐 네. 그런 얘기만 좀 공부에 빠져 있고, 뭐 이제 탄핵 정부 간에만에 그런 공방에 좀 빠져 있는 거.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서민들의 생계와는 사실은 별로 관계 없는 얘기들이란 말이죠. 근데 금리 정책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 유럽연합도 금리를 계속해서 이미 미국보다 먼저 내려서 계속 좀 추가적으로 내리고 있고, 캐나다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나라들은 금리를 그렇게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내렸던, 미국보다 먼저 내렸던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딱 그 부분이거든요. 내수 경기가 안 좋다. 우리는 왜 못할까요? 그 이창용 총재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부동산 문제 때문이나 무슨 다른 차원의 문제 때문이라고 해야 되는 게 문제 좀 와닿지 않는 그런 이유들을 되는 건데, 이유가 뭘까요?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의심의 어떤 대목은 뭐냐면, 약간 소위 말하는 행동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부분의 오류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싶다는 생각. 부분의 오류. 네. 그러니까 어떤 국지적인 어떤 어떤 부분적인 현상을 가지고 예. 실적으로 이제 경기 과열을 우려하는 듯한 느낌. 경기 과열. 예. 그러니까 부동산의 그러니까 부동산 전체 시장이 오르거나 서울의 전체 시장이 오르지 않았고 아주 초국지적인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과열을 두고 시장 과열을 우려해서 내가 금리 인하를 못하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전체를 해석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부분의 부분의 오류다. 오류에 빠진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보다 모르겠어요. 뭐 더 올라서 그런 지역들은, 그런 특별한 지역은 더 올라서 더 오른 대로 가는데, 당장에 내가 영업행위를 하거나 뭐 장사를 하시거나 이런 어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이제 저금리로 빌렸다가 매출액은 떨어지는데 내가 부담해야 되는 이자 부담들은 금리가 오름에 따라 계속 올라서 실제로 내가 지불해야 되는 어떤 다른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나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이런 현상들, 또 실제로 매출액이 굉장히 코로나 이후에 떨어졌던 그런 현상들을 내가 굉장히 감내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까지 몰려 있는데, 단순하게 금융당국에서 만약에 특정 지역에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경기 부양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영업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도외시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는, 이건 굉장히 좀 수긍하기 어렵지 않을까. 지금 네. 보통 이제 경기가 나빠졌을 때 경기를 회복하는 방법이 하나는 통화 정책이고 하나는 재정 정책이잖아요. 네. 정부가 돈을 푸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정부는 균형 재정이라는 이 도구마에 빠져서 건전 재정 뭐 이 부분 하면서 뭐 이제 정부에서 무조건 이제 뭐 줄이려고만 하는 그런 상황이고, 지방교 부분도 뭐 줄인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 뭐 소위 말하는 부자 감세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세수가 주니까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 있고, 세수 오류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통화 정책인데 정부 재정 정책이야 뭐 그렇다고 치는데 통화 정책 좀 이게 정상 작동을 안 한다는 지적들이 좀 나오니까요.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좀 별 없는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수출 중심주 구조의 그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수출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수출도 좀 주춤해요. 예. 안 되고 그러면 결국에 이제 내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 어디서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영국처럼 북해 브렌트유가 뭐 갑자기 뭐 도출되지 않는 한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왕고래 시추한다고 저러는 모양이군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고 그 예전에 워낙 그 소위 말하는 시쳇말로 어그로들이 많았던 어떤 그런 그 이벤트여서 잘 모르겠고 그냥 할 수 있는 건 유일한 거는 통화 정책인데 이대로 계속 그러면 방치할 거냐 아니면 방기할 거냐 아니면 그 미룰 거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거를 갖다가 만약에 통화 정책을 좀 유화적인 통화 정책을 해가지고 집값이 오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 나름대로 학습 효과가 있는데 예. 앵커님께서는 너무 젊으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올드스쿨이라서 IMF를 겪었던 세대였거든요. 저는 IMF 안 겪었습니까? 그러세요? 너무 어리신 줄 알았어요. 하여튼 너무 젊으셔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막상 IMF 구제금융 신청을 했던 97년 12월 28일 당시 강경식 부총리가 미셸 캉드 씨에게 IMF 구제금융 신청을 하고 그로부터 20일 뒤에 DJ가 2098년 1월 18일 날 그러니까 취임식을 국정원장 앞에서 했고 청와대 딱 갔더니 나라의 곳간이 다 비어 있어서 엄청난 규제 완화를 했었던 그런 시기에 제가 기억을 회상해 보면 막상 IMF 체제였던 98년 99년 별로 안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큰 충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방어를 하는 게 있는데 그 방어가 1, 2년은 방어가 되는데 3년차, 4년차 넘어가니까 오히려 그때가 훨씬 힘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19가 팬데믹이 터지고 2020년, 21년, 22년까지는 어느 정도의 디펜스를 했는데 정부 지원도 그때는 많았고요. 23, 24 되니까 이제는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음. 그러면 이런 어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서민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고용이 됐다 하더라도 굉장히 열악한 맞아요. 안정적인 고용이 안 돼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던 그 시기보다 지금 더 힘든 힘듭니다. 거죠. 맞습니다. 더 힘듭니다. 그러면 이런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선택지가 없다면 그 유일한 선택지라도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것을 갖다가 다른 핑계, 아주 작은 부분의 핑계를 대면서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사태를 좀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직무유기죠. 정부 차원에서 사실은 그 양반들 월급은 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좀 하는 건데 네. 사실 그분들은 국민들을 위한 일을 한다기보다는 본인들만을 위한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생각이 들고 사실은 말씀하신 그런 분들 그러니까 자영업자 그다음에 비정규직 고용이 좀 불안한 분들 중에 서울에 자기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많지 않을 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사실은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이 그러니까 정확한 적절한 시기에 통화정책이라도 뭔가 정부에서 했던 그런 부양책을 주어야 되는 거를 내놔야 되는 거를 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지역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건데 그것 때문에 지금 그거의 혜택도 못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생계에 어떤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을 좀 맞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 좀 되는 거라. 근데 지금 별로 한국은행에서는 그렇고 기재부도 그렇고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나오는 거 보면은 서민들을 위한 대책 내놓는다고 해서 보면은 또 여전히 대출 좀 낮은 금리로 대출하겠다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도 오히려 그런 논리가 여전히 있더군요. 자영업자 우리나라는 너무 많아. 이번 기회에 조금 비중이 줄어들 필요도 있어.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자영업자가 많은 이유는요. 그렇다면 나라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맞아요. 그거거든요. 못한 거거든요. 예.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누워서 침 뱉기랑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자기 문제라고 생각들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그냥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남일인 거죠. 결론적으로 어쨌든 그러한 현상들이 있어서 어쨌든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것들을 이제 가로막는 어떤 그런 분들이라든가 또 이런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시대 흐름에 따라서 또 약간 이제 낮아지는 쪽으로 가긴 갈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그러면. 시적절한 타이밍에 될 거냐의 문제긴 한데, 근데 어쨌든 그러한 어떤 시적절하든 시적절하지 않든 간에 그러한 뭐 소위 말해 유동성 확대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면 확실하게 자산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움직이는 건 틀림없을 거긴 맞긴 합니다. 그것이 그 자산 시장의 가격이 다시 움직여서 다시 지금의 가격에서 반등을 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하든 바람직하지 않던 그것은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들이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는 답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갑자기 또 힘 빠지네요. 요즘 가뜩이나 주식시장도 안 좋아서 힘 빠지는데 어쨌든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교수님 탓이 아니니까 그렇죠. 자, 조금 다시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뭐 연말이고 하니까 또 교수님께서 내년도 부동산 시장 관련돼서 매크로하게 또 보시는 것도 있을 거고 좀 마이크로하게 보시는 것도 있을 네. 거고 내년도 부동산 관련돼서 교수님 요즘에 어떤 식으로 좀 그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되시고 계세요? 뭐 점진적인 이제 뭐 어떤 유동성 확대라든가 금리 인하는 될 것이니까 아마도 내년에는 좀 뭐 매도세가 매수세와 공방전을 좀 벌일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이런 이제 그렇게 여쭤보시면은 그래도 과감하기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보수적인 답변을 전제로 깔고 말씀드린다면 그래도 강보합 이상은 되지 않을까. 보니까 서울 건설산업연구원 거기는 내년에 부동산 가격 1% 하락할 거고 수도권은 1% 상승할 거다. 여기도 이제 무지하게 이제 나름 이제 머리를 보수적으로 굴려서 얘기하고 보수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어느 거예요. 정도 이제 밑바닥을 깔고서 얘기하시는 거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전국 평균을 냈어도 뭐 강보합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더 밑으로 내려가려면 금리 인상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뭔가 그거는 있어야 또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소위 말하는 그 실수요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런 분들 올해 또 뭐 3, 40대를 중심으로 뭐 또 그 얘기 또 나오더라고요. 2022년 그때처럼 영끌 얘기가 또 나오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거 이제 내 집 마련의 시기와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가 내려가니까 이제 이 집값이 다시 오를 테니 그래서 좀 서둘러 사야 돼 이런 심리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올해 집값이 아니 올해 그 영끌을 했던 분들의 논리는 네. 그러면 내년에도 집값이 더 많이 그러니까 별로 떨어지지 않을 거다. 강보합이니까 조금 오를 거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제는 그냥 뭐 여차하면 그냥 사야 집을 필요하면 사야 되는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이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실수요 목적으로 내가 주택을 마련하거나 집을 사시는 분들이라면 예. 뭐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러니까 내가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자산인데 가장 낮은 금액에 살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주거 안정이 네. 된다면 네. 적정한 가격에 네. 뭐가 됐든 간에 대출을 얼마를 받든 간에 살 수 있으면 사는 게 그럼 내가 이제 만약에 실탄을 들고 있고 이제 현금을 들고 있는데 내가 이제 그걸 이제 가지고서 이제 언제 살까 이제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데 그 스탠바이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아니면 그렇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근데 그 스탠바이를 하려고 하는 내 욕심이 뭐냐면 가장 코스트가 낮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사서 가장 오르는 거를 갖다 수혜를 많이 보겠다라는 심리인데 그거는 내가 그 어떻게 보면 나의 실수요하고 또 다른 거니까 이거는 그 투자 어떻게 보면 목적이죠. 말은 앞에서는 실수요 목적이고 내가 실거주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완벽하게 투자 자산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가 됐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행동은 다르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거는 뭐 내가 어느 정도 진짜 그런 목적이라면 뭐 마다할 이유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약간의 이제 그 위안을 드리거나 아니면 이제 안정적인 어떤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코 엄청나게 비싼 금액에 들어가는 시기는 아닐 것이니까 약간은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내년에 뭐 실수요자들 입장입니다. 분들은 자금이 어느 정도 융통이 되고 해볼 만하다고 그러면 대출을 어쨌든 낄 수 있는 데까지 끼고 집을 사는 게 적절한 타이밍이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거는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실수요와 투자 수요 이게 차이가 극명하군요. 네. 이거 혹시 뭐 이런 거 질문 드리면 별로 교수님 안 좋아하는 건 알지만 네. 또 모셨으니까 또 저도 뽑아야죠. 네.
여전히 지역은 근데 사실 이제 한강벨트는 이제 범용은 이제 넘어선 것 같고 서울로 하고 수도권 이제 지방은 이제 뭐좀 니즈가 다 달라서 일단 서울과 수도권만 놓고 봤을 때 실수요자들 측면입니다. 좀 이따 투자자 측면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실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말씀하신 이 정도면 요즘 여기는 이 정도 가격대인데 뭐 리저너블하다 뭐 이렇게 혹시 보시는 지역이 있으세요? 실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 뭐, 뭐 딱히 뭐 지역을 특정해서 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실수요자라면 저는 이런 조언은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네. 말 그대로 이제 신축 아파트 위주로 계속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 신축 아파트가 얼마나 커뮤니티 시설이나 이런 게 아우, 잘 돼 있습니까? 맞아요. 뭐 이 말 하는 저도 너무 부럽습니다. 뭐 새 집에 새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진짜 실수요 목적이고 어느 정도 자산에 대한 어떤 그런 키핑 뭐 이런 것들까지 감안을 하신다면 로케이션을 좀 위치를 좀 선택을 하시되 그러니까요. 굳이 너무 신축에 몰입하지 마셔라. 음,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다 보면 생각보다 괜찮은 어떤 지역과 그런 음, 아파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조언을 진솔하게 좀 드리고 싶고요. 신축보다 그러니까 얼마나 새 거냐보다는 입지를 더 중요하게 보자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끝나면은 너무 또 막연하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그 어떤 지역이라든가 이런 거 말씀하신 거. 저는 지축에 사는데요. 지축은 서울은 아닌데 서울 끝 서울과 이제 맞닿는 경기도 쪽이잖아요. 예. 그거 되게 살기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사실 저도 뭐 임대 아파트긴 한데 괜찮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임대 계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집을 만약에 산다 그랬을 때 서울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니즈는 있는데 제가 예전에 살던 마포는 지금은 이제 아마 그때쯤 되면 지금의 마포가 이제 더 고양된 뭐 마포가 될 거고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사는 지역도 되게 이게 고양시 쪽에서는 사실은 제일 그 비교적 신축들이잖아요. 그쪽이 지축이 지은 데가 얼마 안 되는 데들이니까. 지축이 근데 그 서울 외곽이라고 얘기하면은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비난의 대상이 아 되실 그런 수 거예요?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아니 거기가 얼마나 살기 좋은데 그 지축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정말 야 진짜 아니 새 거고 아니 그리고 거기에 하천변으로 해서 조성된 그 수변공원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살고 싶던데요 정말. 아직 수변공은 그렇게 잘 돼 있지는 않아요. 창릉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거기 네. 창릉 신도시가 돼야지 뭐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렇게 여쭤보죠. 괜히 말씀 꺼냈다가 이제 비난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니 저도 좀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줄어들고 예. 3기 신도시 얘기로 한번 요 포커싱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전 청약 문제도 있었고 네네. 네. 3기 신도시에서 이게 서울과 사실은 많이 가깝게 2기 신도시도 가깝고 조건 훨씬 좋았기 가깝죠. 때문에 또 훨씬 GTX도 있고 일기보다도 그래가 더 가깝죠. 예,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도 창릉 신도시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처럼 저도 거기를 되게 한번 넣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하셔야죠. 무조건 하셔야죠. 근데 사전 청약을 했던 분들 대략 제가 봤을 때 33평 기준으로 5억 5천에서 6억 사이였는데 분양가가 지금 그거 다 올라갔잖아요. 1억 이상 뭐그 2억 가까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뭐 그거는 충분히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모든 게 원자재 값도 많이 오르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과연 적정한 분양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지금 일산에 있는 그런 굉장히 오래된 30년 된 그런 데의 시세랑 비교해서 해야 되는 거냐 신축인데 아니면은 뭐 서울의 약간 주변부의 어떤 그런 지역들의 가격대에 맞춰야 되는 거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어떤 가격대죠 결국은 네네. 그 분양가에 대한 가격대 서울은 분양가가 지금 거의 이제 평당 거의 한 4천 가까이 올라가는 것 같아 지금 웬만한 데들은 네. 그런 수도권의 좀 그런 적절한 뭐 분양가 뭐 또는 3기 신도시 뭐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좀 어떻게 좀 전략을 좀 짜보면 좋을까요? 당장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차피 분양가를 내가 비교한다 하더라도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그렇긴 때문에 한데 큰 의미는 없고 저는 이거 좀 직설적으로 앵커님 말씀을 드린다면 네. 상기 신도시는 분양가가 얼마가 책정되든 간에 일단은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마 실행을 한 단지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서 만약에 실거주자 입장에서 만약에 상기 신도시를 바라보는 입장이시라면
저는 선호하는 지역의 상기 신도시가 굉장히 여러 군데 산지에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생활터전에서 내가 선호하는 지역들이 있을 거라고요. 말씀하신 고양 창릉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남양주 왕숙 1, 왕숙 1, 2 그다음에 있고 하남교산, 하남교산, 그다음에 또 뭐 저 일부 조금 작긴 한데 가장 노른자리라고 하는 가천이 있고, 칠천 가구 되고, 그다음에 시흥 광명 있고, 있고, 예. 부천 대장, 인천 계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그냥 그 청약을 해서 만약에 당첨이 될 확률이 있다 하면 저는 그냥 아무데나, 청약하시는 게 맞을 것 아무데나.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가격도 그 가격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가격은 일단은 인근 시세보다 무조건 쌀 것이고 하니까, 특히 공공택지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기회가 되거나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청약을 어쨌든 하실 수 있는 자격이라든가 요건이 되시면 저는 뭐 뒤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청약하시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상기 신도시 되긴 돼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문제죠. 예. 근데 이제 청약을 해서 실제로 입주를 한다는 전제 조건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보면은 예전에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과 MB 정부 시절에 이렇게 거쳐서 했던 이기 신도시도 네. 정말 설왕설래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미 지구 지정을 하고 하는 거는 비록 더디 갈 수는 있으나 되긴 되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상기 신도시들도 뭐 입지 조건 그렇고, 그다음에 이미 뭐 일부 상당수 보상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게 클로징이 언제 되냐에 대한 이슈는 있겠으나 뭐 하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고 하니까 또 지역이나 아니면 블럭별로 약간의 딜레이는 될 수 있겠지만 일단은 뭐 저는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지역이 있기 때문에 뭐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인근이 될 수도 있겠고, 네. 아니면 아예 뭐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가 봤을 때 여기가 제일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예, 데도 있을 예, 거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말씀 나온 김에 좀 순서를 이렇게 한번 쫙, 랭킹이요? 예, 한번 교수님 입장에서. 이거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 이제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교수님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게 녹화가 되고 있는 이 순간의 랭킹을 얘기한다면 이제 넘버원은 역시 과천. 그러네요. 그건 참 아마 그거는 대부분 다 똑같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예, 그건 뭐 특별하지 않으니까 과천. 랭킹 2는 저는 그래도 강남권에 좀 가까운 하남 교산. 아, 그렇게 하남 교산이 그렇게 좀 하남이 되게 멀게 느껴져서 그런데 그쪽이 지금 아니에요? 이사지구 바로 옆에 밑으로 이제 아래 위로 이제 길쭉하게 세로로 길쭉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바로 앞에 이제 스타필드도 가깝고, 그다음에 또 뭐 하남 미사지구하고도 물론 이제 그게 그 하남 미사지구가 이렇게 좀 이렇게 고구마처럼 이렇게 아래 위로 길쭉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남북으로 길쭉하다는 얘기신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아래쪽은 약간 그 아래쪽은 또 골짜기로 쑥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그게 뭐 그런 걸 좋아하는 분도 있고, 또 오히려 이제 주요 어떤 교통 간선 시설로부터 멀어지니까 좀 뭐 싫어하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긴 한데, 일단은 이제 시작점으로 본다면은 그 위치는 또 한강에서도 꽤 가까운 편이고, 그렇죠. 또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제 뭐 간선도로라든가,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외곽순환도로도 접해 있고, 그렇죠. 멀지 그다음에, 않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올림픽대로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쨌든 거기도 역시 지하철 3호선도 연장되는 것들이 계획이 돼 있으니까 그런 교통시설이나 요인 같은 것들은 나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랭킹 3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시흥 광명지구입니다. 물론 제일 늦게 발표는 하긴 했는데 또 면적도 꽤 커요. 거기가 한 4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은 거기서 한 20% 정도 더 하면은 뭐 한 5만 가구 나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5만에서 한 4만 5천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규모가 크고, 그다음에 또 거기가 어쨌든 뭐 광명역이라든가 이런 데들도 상당히 가까운 편이고, 뭐 또 나름대로 또 광명의 집값이라든가 인근의 광명 집값도 집값이 세대요. 엄청나게 세죠. 네. 왜냐하면 워낙 교통들이 계속 좋아지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계속 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그런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순번을 따진다면 저는 왕숙 1지구와 2지구가 있는데, 남양주 예, 왕숙 1지구, 2지구 있는데 그 중에 왕숙 2지구. 2지구. 예, 예. 2지구가 한강에 가까워요. 아, 야, 그러네요. 이건 또 그렇고. 예.
나름대로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한강벨트에 최대한 가까운 놈을 골라라 뭐 이런 식의 뭐 어떤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한강벨트 좋아하세요? 제가 예전부터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아니 실제 그러고요. 앵커님 그럼 왜 한강벨트가 비싸냐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쵸. 지하철 노선도 펴보시면 알아요. 아이고 맞습니다. 네, 노선도 펴보면요 다 글로 거의 다 예, 갔어요. 예, 예, 예. 그런 거 그건 뭐-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순번을 한다면 고향 창릉. 워낙 또 뭐 서울하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네. 그 제가 전에 있던 직장 있던 그 상암하고 사실 그 위더라고요. 거의 진짜 바로 예, 밑에. 그 위더라고요. 예, 만약에 뭐 차로 운행하시면 진짜 엎어지면 코다를 때 그럴 정도죠. 정도로 가깝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창릉 지구가 굉장히 넓어서 네, 화전역 근처의 창릉이냐, 그건 뭐 맞는 아니면은 저쪽에 뭐 서정마을 쪽 창릉이에 따라서 이 차이가 꽤 나긴 나는데 거기 또 교통도 굉장히 차이가 날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창릉 지구의 전반적인 입지 자체는 상당히 우수한 지역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 인천 계양, 아닙니다. 부천 대장. 부천 대장. 예, 그래도 인 경기도니까. 그러네요. 네. 그 다음에가 그 다음이 인천 계양.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아직 안 한 거 있습니다. 일지구. 왕숙 일지구. 일지구. 예. 네. 왕숙 일지구 이주가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중간에 산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약간 막혀 있구나. 네. 근데 이제 그 산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으로 있는데 사실은 면적은 일지구가 훨씬 커요. 근데 이지구도 뭐 한 만 몇천 가구는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뭐 약간 무슨 미니 신도시급은 아니거든요. 그 원래 둘이 합쳐서 이제 어느 정도 꽤 면적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왕숙 이지구는 그 이지구는 그러니까 일지구는 어떤 문제냐면 바로 앞에 이미 경기도에서 아마 시행을 한 다산 신도시가 입주했는데 거기도 그 바로 위쪽이에요 또. 아, 그러면 그쪽이 인프라도 이렇게 연결되고. 연결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좀 그동안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에 너무 좀 공급을 많이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서울에서는 또 제일 멀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조금 평가를 좀 그렇게 저는 합니다. 물론 제가 얘기하는 건 뭐 당연히 제 사견이고 저의 그럼요. 뇌피셜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뭐 나만의 평가해 주시라고 하시니 또 저는 또 뭐 응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은 좀 드립니다. 예. 사실 영끌에서 집을 산다는 분들, 그분들 영끌에 뭐 물론 이제 사실 그 영끌을 까놓고 보면은 이제 증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네. 좀 여유 있는 집 분들의 네. 이제 자녀분들한테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데 네. 사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어떤 인프라가 조금 덜한 분들, 그야말로 서민분들의 내 집 마련에 있어서 기회는 결국 신도시인 거고 더군다나 이 3기 신도시가 지금 사실은 약간 오락가락하긴 해도 결국은 될 거기 때문에 네, 된다고 봤을 때는 맞습니다. 역시 또 이번에는 사실 따지게 쪼개서 보면 8군데나 되고 하니까 네. 한번 진짜 3기 신도시를 통해서 평생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이루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시기를. 나름 아직까지 그 무주택을 유지하시는 그러한 또 나름의 또 뭐 한풀이를 거기서 한번 실현하시는 것도 맞지 않을까. 그럼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한 진짜 한 50대 뭐 내 집 마련을 하시더라도 이제 요즘에는 살 날이 그때부터 또 한 거의 살아온 만큼 또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걸 감안한다면 내 집 마련을 늦게 했다고 굳이 그렇게 자괴감에 빠질 필요도 없지 않겠냐. 사실 저한테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교수님 모시고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쭉 했는데 시장 얘기도 들어봤고 역시 이제 트럼프 당선에 따른 우리 부동산 시장 영향. 사실 이게 먼 나라 얘기 같은데 아까 말씀을 들어보면 전혀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한테 상당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다라는 거에서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라는 말씀도 좀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 대한 질문도 좀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신도시 이 부분은 이제 실수자분들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지금 사실 언론에서 거의 요즘에는 얘기가 안 되거든요. 뭐 계속 청약이 문제가 있네, 그다음에 분양이 지연되는 이런 얘기들만 나오다 보니까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얘기까지 좀 일부러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교수님 그럼 앞으로도 좀 이렇게 좀 정기적으로 교수님한테 좀 부동산 관련된 말씀 듣고 저는 사실은 교수님이랑 앞으로 이 부동산이 시작은 부동산에서 아까 이제 한강의 출발점이 검룡소라고 하셨던 것처럼 출발은 부동산인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세상 사는 좀 다양한 어떤 그런 투자도 그렇고요. 네. 그런 얘기를 좀 특히 히스토리,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조예가 깊으시니까 그런 말씀도 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렇게 좀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예. 뭐 안 잘리고 불러주시면. 아이고, 네. 저를 자르실지 모르겠네요. 예, 아닙니다. 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항수 교수님과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얘기들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투자 공식 계속해서 이제 주태영 전문가와 함께 2부 순서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항수 교수와 현재 그러니까 올해 부동산 시장 상황, 그 다음에 내년도 전망,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유망한 지역 뭐 이런 말씀들을 나눠봤고요. 이제 주태영 전문가는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릴 만한 그런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좀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 전문가님 어떤 종목부터 좀 해볼까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게 신한 알파 리츠하고 그리고 또 SK 리츠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리츠 상품. 네네. 저희 시간에 리츠 얘기를 하는 거는 오늘이 처음이겠네요. 네. 제가 이거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요. 이 신한 알파 리츠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 배당률이 23.43%나 됩니다. 오, 와, 예. 엄청나네요. 배당이 엄청나네요. 네. 자, 이거 표를 또 보시다시피 이 SK 리츠 같은 경우에도 지금 7.93%의 그 배당을 주는 그런 상품들이 지금 리츠 상품들이 되게 좋은 게 많아요. 그렇다면 요 라인들도 한번 지선하고 저항선을 한번 당연히 그어서 봐야죠. 한번 일단 일단 리츠는 배당률이 되게 좋다라는 거 네, 확인을 네, 먼저 맞습니다. 하시고 네. 이거는 수익률과 또 별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주가 수익률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시면서 리츠 상품 금리 인하기에는 리츠 상품들이 되게 유망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한번 보시죠. 지금부터 뭐부터 볼까요? 자, 신한 알파 리츠를 제가 이 그래프를 가지고 나왔는데 네. 자, 우리는 이 밑에 있는 지선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거 저희 그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요 상품을 좀 한번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 신한 알파 리츠입니다. 요거를 제가 추세선을 한번 그어서 한번 보여드리는데 자, 과거 밑에 있는 지선들하고 연결이 쭉 되는 라인을 그 라인을 지금 또 찍으러 오고 있어요. 지금 내려오네요. 네네. 매수 타이밍이 온다는 네. 얘기네. 자, 이 매수 타이밍이 오면 지금 현재는 헤드앤숄더 머리를 그리고 지금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팔라인을 만들어 내려오고 있거든요. 펄라인 다 만들어졌네요. 네. 자, 이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나면 제일 많이 만드는 게 이렇게 W자형 역헤드앤숄더로 그렇죠. 올라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저항선들도 지금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저 연두색 저항선도 제가 좀 이따 수치를 알려드리고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도 수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두색이 1차 저항선,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파란색이 2차 저항선. 네.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경우에 여기서 W자로 또 크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마련이 되니까요. 요거를 한번 그 신한 알파 리츠를 한번 매수 관점으로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이 5,170원이에요. 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170원 라인을 신한 알파 리츠를 매수를 잡고 신한 알파 리츠도 배당도 많이 주는 회사거든요. 자, 그렇다면 배당도 받고 위에 있는 저항선 목표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차 저항선이 7,000 이게 우하향 저항선이라서 조금씩 내려올 거예요. 그러겠죠. 현재는 한 7,060원 보시고 대응을 하시되 저하고 똑같이 추세선을 설정해 놓으시면 나중에 1차 저항선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요 라인들을 한번 똑같이 설정해 놓으세요. 일본 고점 라인들과 그대로 연결을 하시면 나중에 요 라인의 1차 목표치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파란색 저항선 동그라미 친 부분 보이시죠? 요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하시면 나중에 2차 목표치 7,400원 정도 되는 라인인데요. 그 라인 수치도 아실 수가 있으니까 똑같이 저하고 설정을 해 놓으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거는 2차 저항선까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수익률이 한 50% 가까이도 볼 수가 있겠다는 네, 얘기네요. 그렇죠. 이 주가 수익률과 배당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품인 것 같습니다. 연말이니까 네. 저 배당이 연말에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이게 배당일을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신한 알파 리츠가 배당이 3월, 9월 기준으로 배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지금 잡으셔서 수익도 보시고 내년 3월까지 또 갖고 계시면 또 그 배당 수익도 기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가 SK 리츠. 예, SK 리츠도 7%가 넘어간 7.9%, 거의 8%에 가까운 그런 지금 배당을 주는 그런 회사인데요. 자,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저항선이었어요. 근데 그 저항선 라인이 지선으로 바뀌는 그 라인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빨간색 선으로 지금 일봉 바로 밑에 있는 이 라인을 주시를 하면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요 라인들을 또 우리가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하냐. 자, 과거에는 저항선이었어요. 이 저항선들을 찍을 때마다 계속 조정이 나오던 그런 그림이 나왔었는데 요 라인을 뚫고 올라가면 제가 이제 기법 강의 시간에 또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서 다시 찍게 될 경우에는 지지선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라인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딱 찍지 않고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반등 나온 상황에서 다시 요 상황에서 내려와서 찍고 올라가게 된다면 W자 반등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요 바로 밑에 있는 일봉 지지선 라인 수치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봉 지지선 수치는 이게 일봉이 생길수록 일봉 하나하나 생길수록 조금씩 수치가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추세선을 똑같이 그려놓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이 4,250원 정도 되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요 라인들 조정 시에 한번 매수로 한번 보셔서 위에 올라갈 때 좀 큰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당도 받고, 자,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너무너무 좋은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1차 저항선 같은 경우에 고점하고 고점 라인을 살짝 연결시켜서 보여드리면 다시 W자 반등으로 올라갈 경우에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는데 제가 예상도를 하나 그려드릴게요. 자, 이 예상도를 밑에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제가 색상을 바꿔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것 같아요. 밑으로 내려와서 밑에 있는 이 연결된 추세 지지선을 찍고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W자 반등으로 위에 있는 저항선 5,500원대에 있는 이 저항선 보이시죠? 추세 저항선 그 라인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한번 그 라인을 목표치로 5,550원 정도 되는 라인을 목표치로 보시고 갖고 가시다가 자, 이 SK 리츠 같은 경우에도 한번 배당을 언제 기준인지 한번 볼게요. 3월, 6월, 9월 기준입니다. 자, 3월, 6월, 9월 기준으로 7.93%의 최근에 그 배당이 나왔던 그런 상품이니까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매수해서 주가로도 수익을 보시고 또 배당으로도 수익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종목도 이렇게 한국 리츠협회에 들어가시면 이런 종목들 네. 같은 경우에 그 배당 수익률을 지급했던 걸 얼마를 또 지급을 했는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서 한번 대응을 한번 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츠 상품은 또 하나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거래량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그런 리츠 종목보다는 거래가 동반이 되는 좀 큰 리츠, 앞에서 말씀하셨던 네, 신한이나 이 SK 리츠 이런 거래가 좀 동반이 되는 이런 리츠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이제 뭐 덜 걱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게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주도 좀 네. 아무래도 부동산이니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 건설주 볼까요? 자, 제가 가지고 나온 게 GS건설을 일단 우선으로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자, 이 GS건설을 그 대응을 할 때 지금 매수, 만약 조정이 나온다면 최적의 또 매수 그 라인이 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추세선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추세선을 그을 때 연동되는 라인들을 많이 찾으셔야 돼요. 자, 과거에는 지선이었지만 깨고 내려가면 어때요? 깨고 내려가면 저항선으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자, 그 라인들을 다시 찍을 때 저항선을 삼던 라인을 쭉 연결을 했더니 또 저항선으로 삼고 찍고 빠지더라. 요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거에서는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또 반등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게요. GS건설은 삼각수렴이 확실하게 보이네. 네, 이 삼각수렴 구간을 뚫고 올라가면서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슈팅이 나왔는데, 자, 그럼 밑에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밑에 있는 지선 라인을 찍으러 오고 있어요. 자, 과거에는 저항선이었지만 뚫고 올라가면 지선으로 바뀐다. 되죠. 맞습니다. 자, 그 지선 라인을 16,000원 라인을 찍으러 오고 있으니까, 자, 요 라인들을 저하고 똑같이 그려놓으신다면 저희 구독자분들 밑에 있는 지선을 찍을 때 일봉이 우하향 지선이니까 일봉이 생겨도 밑에 있는 지선 수치를 얼마인지 아실 거예요. 자, 그 라인들을 찍고 나서 이런 식으로 또 한번 반등이 나올 때 수익을 또 크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1차 저항선이, 위에 단기 저항선은 18,000원 라인에 있고요. 자, 뚫고 올라간 다음에 21,000원과 그리고 22,500원 라인에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저 라인들을 위에 올라갈 때 목표치로 두고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지선은 얼마 정도가 나와요? 자, 지선 16,000원입니다. 그럼 16,000원이고 거기서 이제 매수 타이밍이 되고 그걸 이제 네네. 받친다는 전제하에 그다음에 1차 저항선이 단기가 18,000원, 그리고 1차 목표치가 21,000원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단기 저항선, 연두색 저항선과 18,000원 같은 경우에는
찍고 나서 다시 내려와서 W자로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저 라인을 한 번에 뚫고 올라가게 되면 또 그 라인을 지지 삼고 또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니까 저 18,000원 라인 단기 저항선을 라인을 한번 주시하면서 보시고 뚫고 올라가면 위에 21,000원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GS 전설은 또 이 재건축, 서울의 또 이제 주요 지역의 재건축 그 수주를 또 많이 하는 그런 대형 건설사죠. 그런 점도 좀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본다면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가져온 종목이 삼성 E&A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이 밑에 지금 위에서 물리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위에서 많이 물리신 분들이 이거 어디에서 반등이 나오지? 그냥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삼성 E&A 같은 경우에 지금 고점이 37,800원 라인에서 지금 현재 16,530원이에요. 예. 그럼 와. 반토막 났다는 얘기잖아요. 네. 예, 지금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한번 나왔었는데 과거에는 단기 라인으로 이렇게 삼각수렴 구간이었거든요. 요 라인을 뚫고 올라갔다가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쭉 다시 내려왔어요. 근데 이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에서 요 라인이죠. 요 라인 연결된 과거 저점하고 계속 연결을 하다 보면 그 라인에서 반등이 나왔었는데 자, 과거 고점 라인하고 연결된 그 라인을 찍고 저항 삼아서 지금 내려온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무엇을 봐야 하냐면 밑에 있는 지금 현재 위에 있는 지선들은 지금 깨고 내려온 상황에서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은 지금 15,000원 살짝 밑에 있어요. 자, 15,000원 살짝 밑에 있는 이 지선까지 찍고 나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1차 저항선 라인이 위에 있는 이 연두색, 이 파란색 저항선, 네. 요 라인까지 한번 보시면서 W자로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크고요. 자, 요 라인을 뚫고 올라갈 경우에 25,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라인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밑에 일봉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대응하는 라인이니까요. 그 라인을 찍을 때 매수를 보시면 되는데 현재 구간에서 14,800원입니다. 14,800원 라인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14,800원에서 한번 계속 매수 대기를 해 보시고요. 자, 위에 올라갈 때 28,000원 라인이 저항선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요 라인을 일단은 찍을 거예요. 올라가게 되면. 그 라인에서는 일단 무조건 50%를 털으셔야 되는데 네. 그 이유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과거 고점 라인, 저점하고 저점 라인들을 계속 이어보면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지선 역할을 했었는데 요 라인을 이제 저항선, 요쪽 저항선하고 연결된 그 라인을 찍고 나서 빠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라인을 다시 찍으면 다시 저항선으로 형성이 되니까 그렇죠. 이 라인을 찍을 때는 무조건 50%를 터셔야 되고요. 자, 그 수치도 한번 보여드리면 28,000원 라인. 자, 밑에 있는 지선 14,800원에서 매수를 보셔서 위에 올라가게 되면 28,000원 라인 목표치로 두시고 찍고 나시면 50%를 매도를 하시고 뚫는지 맞고 떨어지는지를 확인을 하시면서 나머지 물량을 매도를 할지 더 보유할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1차 저항선의 성격은 항상 그거를 돌파하느냐 아니면 거기서 찍고 내려가느냐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뚫고 올라간다면은 2차 저항선까지 충분히 이제 더 기대를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찍고 내려온다 그러면 다시 이제 이제 또 추세선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늘 이제 주전문가 말씀하시는 거기서 수익을 일부 실현하라.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편하게 이미 실현에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좀 편하게 기다리다가 이제 2차 저항선을 다시 이제 돌파할 시도가 있을 테니까 이제 그거를 항상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거기서 계속 다 가져가고 싶지. 그래야지 수익을 다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니까. 네. 근데 이게 추세선 전략이라고 해도 이게 항상 다 올라가고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 관리도 하면서 그렇죠.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됩니다. 올해 이제 또 수익을 꾸준히 많이 내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주태영 전문가의 투자 전략을 잘 따르신다 그러면 반드시 수익이 보장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관련된 얘기로 4가지 종목, 신한 알파리츠, SK리츠, 그다음에 건설주로 GS건설, 삼성 E&A 4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주전무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